우리 아이를 실패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작은 넘어짐도 잘 용납을 못 하세요. 아플까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아이들이니까 그건 맞는데, 과연 한 번도 무릎을 다쳐보지 않은 아이가 정말 자기 전속력으로 질주가 가능할까? 저는 오히려 우리 곁에 있을 때 넘어지게끔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네. 교수님의 자녀들에게 일부러 건강한 실패를 하기 위해 이런 것까지 독려한 적이 있다. 뭐 그런 측면으로 한번 있어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야, 우리 애 수능 뭐 1등급이고 전교에서 1, 2등 하는데 판단력이 왜 없어요? 문제 잘 풀고 정답 맞추는데 그건 판단력이 아니에요. 그건 정답을 찾아내는 힘이고, 판단력은 이거죠.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은 대안일지. 우리는 창의성을 자꾸 기법을 공부하면 나온다고 하는데, 창의성은 최적화되지 않은 낯선 사고의 연결이에요. 낯선 사고의 대부분 버려지거나 뭐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정말 대박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정답만 외워갔던 아이는 낯선 사고를 못하죠.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른 패밀리 브루스피디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2030 자녀교육 로드맵의 저자이신 김상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인지과학자 김상균이고요. 현재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전국의 많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시는데요. 이런 생각은 아이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특히 학군지에 사시는 부모님들이 갖는 그런 위험한 생각들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결혼을 좀 빨리 해서 애들이 큰데, 제 친구들은 아이들 평균 연령이 중학생 정도 되거든요. 예. 제 친구들도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인데, 아무리 그래도 사자 직업은 괜찮지 않겠냐.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우리 애 공부 좀 하고 나 좀 뭐 하는 거 있으니까 우리 애 의사 만들면 어떻겠냐. 네.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도 괜찮지라는 생각이 네. 있거든요. 근데 의사를 로봇으로 대체하거나 하는 예. 시도들도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고, 올해 상반기에 이미 치과 의사를 로봇팔이 대체하는 수술이 성공했어요. 원래는 2시간을 걸쳐서 해야 되는 뭐 충치치료 15분 만에 로봇팔이 2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성공을 한 거예요. 됐고요. 스탠포드 의대에서는 수술방을 찍습니다. 수많은 카메라로. 그래서 이거를 AI한테 학습을 시켜요. 제가 가르치는 박사과정 학생 중에도 보면 병원 데이터를 이제 합법적으로 끌어다가 의사보다 먼저 병을 조기 진단하고 이런 것들을 AI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의료의 수요가 줄어드는 건 아닐 거예요. 전체 늘긴 하는데 예. 수요가 요만큼인데 이렇게 늘었어. 지금 이걸 인간이 다 하고 있는데 이만큼은 AI가 하는 거야. 그럼 인간의 역할은 축소되잖아요. 네네. 아이들의 직업을 고민할 때 돈을 잘 벌 것이냐, 안정적일 것이냐를 고려하는데, 당연히 안정성과 경제적인 수익은 사실은 지금보다 좋아질 일은 거의 없어요. 이게 더 심한 게 이제 변호사고 회계사죠. 그들은 원천적인 데이터 자체가 텍스트 아니면 숫자잖아요. 네네. 이건 AI로 가공하기가 훨씬 더 좋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뭘 알겠어. 내가 결정해 주는 게 좋을 거야. 이거. 더 많이 아니까요. 더 많이 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내가 하는 게 다도 아니고 내가 결정했는데 아이가 실행할 수 있을까? 환경이 바뀌니까. 제 친구들이 이제 삼성전자 막 들어갈 때가 대충 27년 전, 8년 전인데 네. 아버지가 잘 다니던 회사고 여기 들어갔더니 20년 근무하시고 아파트도 서울에 한 3개 사니까 여기만 들어가면 인생이 보장되겠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50대 후반까지만 이렇게 대기업 다녔는데 예. 지금은 퇴직 연령이 50으로 확 내려왔고, 금융회사 보게 되면 근속연수 5년 차부터 올 봄에는 명퇴받기 시작해서 희망퇴직. 이제 한 직장에서 20몇 년 간다라는 거는 판타지예요. 그냥 아빠 말 잘 듣고 학원 계속 있고 명문대 가서 대기업 가면은 뭐 25년 동안 안 잘려. 이거 안 통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교수님은 대학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시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를 느끼세요? 많이 느껴요. 저는 교수 생활 거의 18년 차인데 예. 초반에 가르치는 애들은 그래도 5년, 10년 막 직장 다녔던 케이스가 있는데 점점 더 연락 오면 너 어떤 일이라고 하면 교수님 저 회사 나왔잖아요. 네. 전부 2년 전에 거기 큰 데 들어가지 않냐 그러면 옮겼죠. 어떤 애는 4년 만에 전화 왔어. 잘 지내지 그러면 저 회사 옮겼어요. 두 번째예요. 그리고 4년 동안 2번 회사 옮기고. 자, 그러면 세 번째 네. 위험한 생각은 뭔가요? 우리 아이를 실패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작은 넘어짐도 잘 용납을 못 하세요. 아플까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아이들이니까 그건 맞는데, 과연 한 번도 무릎을 다쳐보지 않은 아이가 정말 자기 전속력으로 질주가 가능할까?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안전벨트 역할 해줄 수가 없는데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 곳에서도 정말 자유롭게 행복하게 뛰어갈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우리 곁에 있을 때 넘어지게끔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네. 교수님의 자녀들에게 일부러 건강한 실패를 하기 위해 이런 것까지 독려한 적이 있다. 뭐 그런 측면으로 한번 있어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아이들하고 레고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레고. 네. 레고를 사면 표준 디자인 도안들이 쫙 있죠. 이것도 사실 아이들을 잘 안 보게 했어요. 처음부터 그거를 한번 해보면 자꾸 그게 정답이라고 믿게 돼요. 저는 오답에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빠랑 즐기는 레고 시간인데 정답이 어디 있어? 네가 만들면 되지. 황당한 시도도 뭐가 있었냐면 구글에서 레고랑 손잡고서 달 착륙선 디자인을 레고로 빌드업하는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그걸 제출한 팀은 이 구글 지도에 이렇게 떠요. 네. 핀이 꽂혀있는데 한국은 하나의 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핀을 꽂자. 애들끼리 그 디자인을 막 하고 냈었죠. 영상도 찍고 프로토타입 만들고 해서 그 구글에 보내고 했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깃발을 꽂은 건가요? 깃발은 꽂긴 꽂았어요. 하지만 우와. 상은 받지 못했어요. 이제 애들이 뭐 배경음악도 만들고 둘째 아이가 가야금 치고 첫째 아이가 뭐 피리 불고 해서 음악도 만들고 스토리 짜가지고 막 내봤어요. 저희는 상 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했다는 게 중요하다. 이번 네. 도서에서 미래 역량 체크리스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맞아요. 네. 5가지 미래 역량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 교육 여건으로 봤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음. 키워줘야 될 역량을 몇 가지 꼽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체크리스트를 제가 제시한 이유가 누구나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성적 좋고 좋은 대학 갔으면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훌륭함이 과연 현장에서 통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제가 정말 여러 기업하고 일을 해요. 뭐 교육, 엔터, 식음료, 금융, 전자회사들하고 정말 많은 일이에요. 기업 회장님을 독대할 때도 많고 SK 회장님도 뵀었고 LS그룹 회장님도 뵀었고 삼성전자 휴대폰 만드는 대표님도 주기적으로 뵙고 있고 한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인재랑 부모님들이 만들고 있는 아이랑 달라요, 사실은. 그걸 목록화시켜서 아마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역량은 탐험하는 힘이에요. 탐험력. 우리는 회사건 개인이건 창의적인 인재, 도전적인 인재 원한다. 이거는 뭐 항상 인상에 거잖아요. 거의 표준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창의성과 도전 정신은 결과적인 거지 이거를 직접 디벨롭은 못해요. 이걸 하기에 원천적인 씨앗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탐험력입니다. 탐험력은 정규교육에서는 진짜 안 나오는 힘이에요. 탐험력이 뭐냐 하면 낯선 것들을 막 알아가지고 무용한 것, 불필요한 것까지 머릿속에 쌓고 있는 힘이에요. 우리는 지금 용도에 맞는 것만 공부하고 맞는 것만 해보려고 해요. 수능. 네. 근데 그 수능 시험 잘 봐. 근데 수능만 잘 보면 인생이 끝이 아니잖아요. 일례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제품이 있어요. 제품인데 존경해요. 미국에 있는 카본이라는 기업이 발표한 제품인데 밭에 있는 그 잡초를 없애주는 농기계예요. 근데 제가 농기구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잡초 없애려면 어떻게 없앨 거냐 그랬더니 아니 인공지능 쓰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잡초 있는 데만 약을 뿌려요. 잡초 있는 데만 집게 가서 뽑아요, 사람처럼. 근데 이것도 나쁜 거는 아닌데 카본이라는 회사는 잡초 있는 거 식별하게 되면 여기다 레이저를 쏴요. 피부과 같이. 왜냐하면 피부과 의술의 발전을 보게 되면 옛날에는 화학적 물리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지금 레이저로 정착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마도 이 카본이나 농기구 회사의 직원 중에 쓸데없이 의학 세미나도 가보고 업무 끝나고 나서 피부과 친구하고 술도 한잔 마셔보다가 업계 동향 얘기하다가 아! 영감이 온 거예요. 새로운 영감이 왔다. 우리는 창의성을 자꾸 기법을 공부하면 나온다고 하는데 창의성은 최적화되지 않은 낯선 사고의 연결이에요. 낯선 사고의 대부분 버려지거나 뭐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정말 대박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정답만 외워갔던 아이는 낯선 사고를 못하죠. 낯선 사고는 드러내는 순간 아 이거 정답이 아니잖아. 오답이잖아. 그렇게 문제 풀면 3분 안에 수학 한 문제 못 풀어. 야, 그러면 이 탐험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이런 거 네. 좀 해보세요. 예, 그런 거 한번 좀 꼽아주실 수 사실 있을까요? 현장 장학사분들도 저한테 약간 하소연하듯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100% 공감하신대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딜레마는 근데 교수님 입시라는 틀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입시를 내가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저는 맞다. 근데 정말 그럼 스카이 가서 대기업 가는 게 이렇게만 되면 100% 만족하시냐? 그것도 아니래요. 불만족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원을 나누라고 해요. 저는 입시를 포기하라는 말은 쉽게 못 드리겠어요. 아직은. 하지만 내가 우리 아이 시간, 나의 노력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100을 다 명문대에 올인할 건지 아니면 70 정도는 거기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를 가지고서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쓸데없는 거 지켜볼 요량이 없는지. 저는 이 정도 선택권은 학교나 가정에 있다라고 봐요. 실제 제 아이들도 그렇게 키웠어요. 교수님 궁금한 게요. 네. 내가 했던 이게 우리 아이의 탐험력이 조금 더
호기심을 자극한 것 같다. 그런 측면으로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 마술 배우겠다, 뭐 줄넘기 배우겠다, 또 상모 돌리는 거 배우겠다. 저거 이제 무당이 추는 칼춤 같은 거 배웠어요 실제. 본인이 배우고 싶대. 어디서 뭐 다큐멘터리를 보더니 그래서 칼도 사주고 옷 같은 것도 사주고 그렇게 배웠어요. 팔아요. 아이들용도 있어. 어쨌든 진짜 그런 거. 저희는 기준이 무용한 것. 당장 용도하고 연결 안 된 거 배워라. 저는 믿고 있었어요. 제가 공부했던 수많은 논문과 실험에서는 거기서 창의성이 나고 도전이 나온다고 저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역량은 뭔가요? 두 번째는 질문력입니다. 질문력은 질문하는 힘이에요, 말 그대로. 학생들이 질문하라고 질문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질문은 선생님이 하고 난 답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역할이 바뀐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이제 기업에서도 사람 뽑을 때 인재상 중에 리더를 원한대요. 리더십. 나는 25이고 계속 시키는 것만 있는데 갑자기 회사 면접 보러 갔더니 당신의 리더십을 증명하래요. 난 리더 역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왜 리더를 원하냐 하면 과거에는 리더가 있으면 신입사원들이 리더를 도와주는 팔로워를 채웠어요. 네. 근데 지금 구조가 신입사원이 리더예요. 왜냐하면 팔로워 역할을 AI가 해요. 저만 봐도 대학원생들 시키는 논문 작업, 서류 정리들을 다 AI로 싹 다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한다는 게 꼭 선생님 이게 뭐예요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현상에서 결핍이나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결핍이나 문제를 찾아내는 게 사업가들이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 네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일론 머스크가 다 남들은 문제가 없다고 봤던 것들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만든 거고,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일론 머스크 목숨을 걸고 있는 거고. 학생들은 AI가 뭐냐 하면 AI는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해서 딥러닝 좋은데, 그게 아니라 네가 방학 때 울릉도에 여행 갔어. 오징어잡이를 하고 계시는 김흥남 선장님이 너한테 AI가 뭐야 청년 물어봤을 때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분한테 인간 신경망이나 딥러닝 얘기하면 빵점이잖아요. 네, 뭔 말인지. 그러면 학생들끼리 정답이 아닌 걸 주고받다 보면 거기서 새로운 질문이 도출이 돼요. 근데 오징어잡이 배를 하는 김흥남 선장님은 인공지능 왜 궁금해할까? 그럼 학생들이 갑자기 질문해요. 교수님, 근데 저희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어업에 휴머노이드 AI가 투입될 수 있을까요? 물어봐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자동차 공장에는 AI 휴머노이드 투입 예정이 있는데 여기에도 AI 휴머노이드가 들어갈 수 있을까? 새로운 질문이네요. 네, 그럼 새로운 질문은 저한테 새로운 연구의 씨앗이 되죠. 질문을 왜 하기 힘드냐면요. 질문은 3가지의 인지적인 작업이 필요해요. 첫 번째가 내적으로 궁금한 게 생겨야 되고요. 이걸 뱉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3번째는 뭐냐면 함께 풀어가면 돼요. 오래오래. 그 3가지 힘이 필요한데 아이들은 사실 마음속에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못 꺼내는 거예요. 꺼내줄 수 있는 힘은 관계가 편해져야 돼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보통 김 교수가 질문 중요하다고 생각. 야, 신문에서 질문하는 거만 5가지 뽑아봐. 뽑으면 피자 사줄게. 이러면 이건 이제 학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동미 회장님 만났을 때 둘이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그 식당에 가기 전부터 들었던 게 식사 양이 생각보다 적은 식당이었어요. 근데 다 먹고 왔는데 조금 이렇게 아쉽더라고요. 교수님 약간 부족하죠? 그래서 그랬다고 했더니 먼저 빵이나 몇 가지 더 주문해 주시는데 이게 좀 배려심이 있다. 빵도 맛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좀 작은 부분이지만 회장님도 저를 많이 신경 쓰고 계셨구나. 단 만드는 게 아니라 저의 몸도 보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마웠죠. 질문을 하려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사랑하게 되면은 자꾸 그 존재에 좋은 것도 보이고 부족한 것도 보이고, 또는 좋은 것을 내가 더 채워줄 수 있을까, 부족한 거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질문하는 건데, 질문이 아니라 문제를 제시하고 네가 풀어야 된다는 압박감을 줬을 때 그 질문은 안 좋은 질문인데, 나 답할 필요는 없어. 함께 풀어보려고 해. 이 자세가 중요하죠. 3번째 역량은 뭔가요? 판단력입니다. 판단력이요. 네. 학부모님들 진짜 오해 많이 하시는 게 우리 애 수능 뭐 1등급이고 전교에서 1, 2등 하는데 판단력이 왜 없어요? 문제 잘 풀고 정답 맞추는데. 그건 판단력이 아니에요. 그건 정답을 찾아내는 힘이고, 판단력은 이거죠.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은 대안일지, 자기가 선택한 대안은 자기가 실행했을 때 뒤따라오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힘. 그게 다 동반돼야지만 판단력입니다. 판단력을 가장 무겁게 갖고 하는 리더가 우리가 그렇게 믿건 안 믿건 간에 기업의 오너나 판사나 그런 의사결정권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비판하는 이유가 판단이 정확하지 않아. 판사는 판사대로 자기 논리가 있는데 대중은 또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그걸 본인이 짊어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 판사가 되는 거고, 잘못됐을 때 그걸 또 책임질 수 있어야 판사가 되는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판단력이 낮아지는 이유가 대부분의 판단을 학교에서는 시험의 정답을 선생님이 알려주고, 네. 어머니가 20대 중반인 아이의 반에 햄버거를 돌렸어요. 실제 사례예요. 네, 실제. 아이가 조별 과제나 이런 데서 약간 배척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건 본인이 판단하고 행동까지 해버린 거예요.
아이한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네가 혹시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부족하면 엄마가 뭐 밥을 먹을 수 있게 돈을 지원해줄까 또는 음식을 주문해줄까. 아이가 싫어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건데 판단하고 행동을 직접 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걔하고는 더 불편하다.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책임 온전히 아이가 져야 되거든요. 아이도 아니죠. 20대 중반이니까 그 청년이 져야 되는 건데 아이가 나의 사소한 거를 결정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다 보게 되면 판단력은 커지는 거예요. 판단이 커졌을 때 정말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는 거인이 되는 거고 네.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그 책임감을 키우기 위한 사이클을 다 돌려서 내 어깨에 점점 더 무거운 걸 서서히 올려갔던 존재가 이 시대의 리더가 된다고 좀 믿고 있어요. 이런 인재는 조선 시대에도 필요했고 로마 시대에도 필요했고 예. AI 시대는 더더욱 필요할 그쵸.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조금 예.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살면서 전공을 계속 바꿨어요. 네. 학부 때는 로봇 공부했고 석사 산업공학, 박사 인지과학, 교환교수 시절에는 교육공학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스타트업도 만들었었고 뭐 기업에서도 일했는데 공통적으로 모든 조직에서 들었던 말이 너는 사막이 피어난 잡초 같다. 저는 그걸 정식적으로 적응력이라고 봐요. 적응력. 적응력이라는 건 기업으로 봤을 때 이제 피보팅이라는 말을 써요. 사업 모델 딱딱딱 바꾼다. 근데 개인이 피보팅할 수 있는 힘이 적응력이에요. 우리가 아는 가장 역사적인 대표적인 기업 중에 2014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100배 올라간 기업이 있어요. 미국 기업 중에 동네 비디오 가게 넷플릭스. 예. 우리 동네에 있던 비디오 가게 다 망했죠. 네. 한국에 있는 비디오 대여점은 없어요 이제. 근데 미국에 있던 넷플릭스는 블록버스터라고 비슷한 사이즈의 기업이 계속 그거 밀고 나갈 때 우리는 고객들이 빌려주는 방법을 완전 바꿔야지. OTT 시대의 서막을 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봐왔어요. 역사적으로 계속 적응하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적응력이 참 어려운 게 우리는 환경 변화를 아이들한테 경험자가 안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는 사회에 나갈 때까지 시간표대로 해서 정해진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는 사실 적응할 수 있는 게 의외로 별로 없어요. 학원 옮기려고 그러면 엄마는 예빈이랑 못 다니잖아 그러면 아 그치 어떻게든 예빈이랑 같은 학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최소한의 적응도 자꾸 부모님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잘라내요.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마지막 역량 한 가지 교감하는 힘, 교감력입니다. 교감이요. 교감이라는 건 저는 표현할 때 이제 성적보다 성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격이라고 해서 뭐 외향적이어가지고 막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친구 많이 어깨동무하고 이게 교감력이 아니라 네네. 교감력은 내 감정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나 미세한 감정 변화를 해독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뭘 했었냐면 아이들은 신기한 게 동화책을 여러 번 읽어달라고 하죠. 네, 반복. 이때 중요해요. 동화책을 그냥 읽지 말고 아빠가 엄마가 연기도 하고 표현을 바꿔봐도 굉장히 재밌어요. 어제는 늑대가 찾아왔는데 이 녀석 엉덩이가 토실토실하군. 약간 재밌잖아요. 네. 기본 로그라인은 알지만 이야기가 약간 움직이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어휘력도 표현해주고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 아이가 궁금해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교감은 나하고 신뢰관계가 있는 친구나 가족, 부모님들이 얼마 서로 표현하고 물어보냐에 달려 있어요.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부모님들이 가슴속에 늘 새겨야 될 키워드를 네. 한 가지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 꼽아주고 싶으신가요? 팩시밀리 아십니까? 저 초등학교, 완전 초등학교 때. 그 다음에 토큰 써보신 적은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예. 삐삐 메시지 이거 아세요? 1004-8282 뭐 이런 거. 삐삐는 저희 초등학교 때 누나가 썼던. 누나가 썼던 간접. 플로피 디스크는 어떠세요? 저 초등학교 때 이제 고인돌이란 게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하면요. 세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사실 굉장히 젊은 학부모님이 속하시는 연령대인데도 네네. 불구하고 제가 써봤던 건 거의 다 직접 썼거나 간접적으로 네네네. 보셨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플로피 디스크는 파워포인트 저장 버튼, 토큰은 암호화폐. 그러니까 시대라는 말이 있고 세대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한 시대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세대가 다 비슷할 거라고 자꾸 막연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인식할 건 우리는 한 시대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 세대는 다 다르다.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살아온 방식, 가치관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문해력 측면에서도 보면 자꾸 야 우리 때는 이거 썼는데 얘네들이 이런 단어도 모르더라. 이걸 길게 보면 조선시대 영의정이나 자의정이 와서 제가 하는 말 들어보면 그럴 거예요. 어찌 조선의 언어가 이렇게 천박해졌네. 그럴 수도 있어요 저한테. 우리 아이들이 물론 나쁜 말도 있고 걸러낼 것도 있겠지만 모든 거를 다 아이들이 만들어 신조어나 이모티콘을 다 나쁘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좀 배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관찰 카메라 같은 거 집에 설치해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나 실험할 때 찍었던 가정들이 있거든요. 네. 신기한 게 지금도 그런 집들이 많이 있는데
거실의 중앙을 이렇게 서재처럼 꾸미는 데가 있어요. 어. 벽을 다 책장으로 하고 TV 치우고 TV 테이블 없고. 같은 거 켜놓고. 근데 되게 웃긴 게 저는 이 공간이 약간 DMZ 같아요. 비무장지대. 거긴 아무도 안 와요. 피해 가야 돼. 거기 같이 발을 들면 지뢰가 터질 것처럼. 슬쩍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면은 그렇게 해야 제가 와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하지 그러니까요. 않게 그렇게 말씀하신 어머님의 거기서 책 안 보세요 하면 교수님 제가 무슨 이 나이 무슨 공부를 해요 그러세요. 아이를 공부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부모가 공부하면 돼요. 저는 이게 가장 쉬운 해결책이라고 봐요. 우리 교수님은 네, 교수님 본인을 위해서 꼭 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저는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자꾸 생각을 해요. 네네. 한겨레를 제가 3년째 연재하고 있지만 한겨레 신문 1660자 초고를 쓰면 AI 2군데다 넣어요. 그래서 내가 쓴 칼럼인데 악플 10개씩 만들어봐 시켜요. 그러면 악플이 기가 막히게 떠요. 또 몇 개는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 글을 고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AI가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네네. 그러면 그 관점을 자꾸 수용해야 돼요. 얘의 관점도 내가 받아들여. 그러면 나는 점점 더 성장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AI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한다, 돈을 더 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성장하고 있는지. 근데 자꾸 사람들은 10시간 걸렸던 거 1시간 만에 끝냈어요. 수입이 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올랐어요. 이것만 자꾸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성장했습니까?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상균 교수님의 신간 도서 2030 자녀교육 로드맵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또 모실 수 있는 기회 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